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왜 하나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부모님 월에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목표를 기록했나 기록하지 않았나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84%가 별다른 계획이 없었대요. 13%는 목표는 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3%는 목표도 기록을 하고 계획도 기록을 했어요. 이 13%에 있는 사람은 평균 2배를 더 받았대요. 목표, 계획을 노트에 적은 이 사람들은 평균 10배 이상 더 받았다. 학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내가 잡은 목표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목표입니다. 자, 학습 전략 중에 동기 전략은요, 학습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리고 수업 듣는 태도도 바르고, 학습에 대한 흥미, 하다 보니까 재밌네 라는 것들이 동기부여하는데 동기 전략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왜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 돈. 배우면 다 때가 있대요.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답니다. 또 남들도 다 하니까 그냥 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배우는 게 즐거운 아이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나중에 잘 살기 위해. 이거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써서 냈어요. 누가 얘기한 건가요, 이거? 부모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뭘까요? 네, 부모님이 원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니면서 어때요? 시험 점수가 높으면 항상 두 손 모아서 오잖아요. 달라고. 엄마 소원, 아빠 소원 들어줬으니까 주세요. 선물. 약속한 거 주세요. 왜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본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부모님의 목표를 이뤄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땐 되게 미안해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점수가 안 나오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본인이 제일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 어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평소에 그렇게 안 하더니 더 난리를 치시잖아요. 마음 제일 아픈 것처럼. 사실은 아이가 더 아파요. 그럴 때는 아이한테 이야기해 줄 때, 너도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이렇게 조금 나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니. 아이가 사실 위로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엄마가 위로받지 못해서 더 난리인 거예요.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아요. 막.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네. 자, 서울대학교 아이들 500명, 그러니까 재학생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혹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공부했나? 물어봤더니 82%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니? 라고 물어봤더니 비전과 꿈을 위해서 75%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답니다. 물론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뭐 누구든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했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그쵸? 잘해서 간 거잖아요. 잘해서 가는데 이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여기 경영대학원의 MBA 코스에 있는 입학한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졸업 후에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84%가 별다른 계획이 없었대요. 13%는 목표는 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3%는 목표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도 기록을 했어요. 10년 후에 어떻게 됐나 쫓아가서 확인한 게 종단 연구예요. 10년 동안 쫓아가서 10년 안에, 이제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른 게 있었대요. 뭐가 다른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다르지만 급여 수준이 달랐대요. 월급이. 자, 이 84%에 있는 이 사람들 월급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 코스를 졸업한 사람이 많이 받았을까요? 적게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을 거로 예상되죠. 그런데 이 13%에 있는 사람은 평균 2배를 더 받았대요. 이 사람들 대비해서 2배. 자, 목표,
계획을 노트에 적은 이 사람들은 몇 배 정도 더 받았을까요? 평균 10배 이상 더 받았답니다. 자, 학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목표를 기록했나 기록하지 않았나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습할 때도요. 목표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이 목표를 내 목표라고 인정을 하고 본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성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약간 덜 하게 돼요. 소위 말 잘 안 들어요, 이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목표를 잡고 가려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지난번 시험에 평균 85점 맞았어요. 그럼 이번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시험에서는 목표를 몇 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뭐 우리 마음은 항상 10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목표로 볼 때 현실적인 목표로 잡아야 되겠죠. 몇 점 정도 잡을 거예요? 90점. 네. 90점이 될 수도 있고, 뭐, 80, 한 뭐 7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향상된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요번에 시험 칠 때는 엄마가 몇 점 정도 맞을 걸로 기대해도 좋을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이가 얘기할 거잖아요. 만약에 100점 맞겠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만 일단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 하고 좋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100점 맞는데 도움이 되겠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목표 잡은 것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지난번에 85점이었는데 지금 또 85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혼내시지 말고 들어보셔야 돼요, 또. 유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85점 맞았으면 그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 아이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좀 더 도와주면 좋을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잡는 목표가 만약에 85점이 되었든 90점이 되었든 뭐 100점이 되었든 점수화해서 목표를 잡는다면 그 목표가 아이가 스스로 내가 잡은 목표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목표입니다. 네, 그런 목표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목표만 잡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그 계획 안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한 목표 세우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마트는 뭐냐면 첫 번째 S, 스페시픽하게, 메저블하게, 액션 오리엔티드되게, 또 리얼리틱, 타이머리 해서 앞에 자 헤드자를 따서 스마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해서 높은 목표가 아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자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되고 시간도 거기에 고려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목별로 본다면 영어예요. 만약에 영어면 이런 식인 거예요. 영어 성적을 높이기라는 본인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점수를 몇 점 올릴 거냐, 몇 점 맞을 거냐, 그리고 또 매일 단어 몇 개씩 외울 거냐,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독해 지문 2개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정하는 거죠. 단어를 외울 때 플래시카드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뭐 이어폰을 꽂고 반복해서 듣는 걸 한다든지 또는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실현 가능성을 따져야 돼요. 자, 한 달 만에나 원서 읽을 정도로 할 거야. 물론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 시간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건지
계획을 잡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그 인지 전략에 대한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기억력이 언제부터 우리가 기억이 안 좋아졌죠? 우리 어머님들 기억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애 놓고요? 네. 많이 하십니다. 그 말씀을. 근데 아이를 낳고 보면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강해지셔요. 아이에 대한 집중력이. 그래서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주변에 어떠한 다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것에 또는 하고 싶은 것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집중력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자다가도 끙 하면 일어나시잖아요. 예, 우리 남성분들 잘 안 일어나셔서 서운하신 적 있으시죠? 네, 근데 많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님들이 집중력도 높아지셨고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무슨 얘기하는 게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요. 인간은.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습한 다음에 1시간만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게 돼 있대요. 하루가 지나면 70%, 그리고 80% 미만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잃어버려요. 망각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1시간 지나서 한번 보면요, 하루를 가게 한대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일주일,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기억에서 장기적인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즉, 단기 기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기억이에요. 네,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아이들 선행학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선행학습. 선행이라 하면 6개월 이상의 학습 과정을 뛰어넘어서 미리 당겨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선행학습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통계를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64%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학습을. 주변에서 하니까 어때요? 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학습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왜 안 하나 봤더니 미리 배운 거라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그것도 6개월 전에, 또 빠른 애들은요,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 3년 걸 땡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선행학습이 왜 우리 아이들한테 힘드냐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수업에 참여를 안 해요. 사실은 이 학교 수업은 발달 과정에 맞춰져 있는 수업이에요. 발달 과정에 맞춰서 이 아이한테 지금 현재 학습할 내용들은 발달 과정에 적절한 그런 교육인데, 그걸 몇 년 걸 땡기게 되면 어때요? 걔한테 안 맞는 거예요. 버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열심히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아이들은 배운 거와 배운 거 같은 것을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일단 한 거면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욕구도 상실되고, 또 학원에 가다 보면 숙제를 많이 내줘요. 숙제 많이 내주는 그거 하다 보면 수면이 부족하고요. 예. 또 학교 와서는 졸려요. 이런 게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행학습한 아이와, 즉 과외 집단과 비과외 집단을 비교해는 이게 자료인데요.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과외 집단이 조금 앞서는 것처럼 보여요. 3학년 때부터 비과외 집단이 앞서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1 때는 비슷한데 고2 때는 비과외 집단이 좀 더 앞선다라는 그런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그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그거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복습하고 복습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도 배워요. 학원에서도 배워요. 익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혼자서 공부한 시간 증가에 따라서 주요 과목, 언어 수리, 외국어에 대한 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더니 이렇게
주당 혼자 공부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외국어, 언어나 소리나 다 높아지더라는 결과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학습의 원리는 이거죠. 배울 학자와 익힐 습자로 돼 있어요. 근데 배우기만 하면 애들이 학학대다 가는 거예요. 학학대고 숨을 쉬기 힘들어해요. 익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우고 배우는 것만 하면 안 되고요.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그래서 학습할 때 원리 중에서 가장 좋은 원리가 뭔가 했더니 이거래요. 이견이 없어요. 이건 학자들도 복습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예습 활동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수업 활동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확인하고 점검하고 복습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는 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익히는 시간에 대한 것들을 더 주셔야 하지만 복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반복하는 학습 자체가 우리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정보가 들어오죠. 정보는 뭘로 받아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오감으로 받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거, 그렇죠? 이러한 다양한 감각에 대한 자극이 올 때 그거를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 오래 남아요. 그래서 필기하는 활동이라든지 또 수업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활동들은 기억을 오래 남길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도 쓰죠. 반복법. 외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지금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영어 단어 50개 써오기, 100개 써오기 이런 숙제를 많이 내주셨던 것 같아요. 영어 시간에. 그죠? 어떤 분들은 볼펜 2개씩 엮어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이렇게 반복하는 거. 또 범주화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하는 거죠. 뭐 외울 때 보면 범주화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철 종류예요. 이거는 돌 종류예요.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뭐 기억해야 할 내용을 머릿속에서 그려서 심상법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또는 노래법. 친숙한 노래에 이렇게 맞춰서 외우는 방법. 또는 약어법. 또는 머리 글자를 활용하거나 앞 글자 따서 외우거나 또는 그래픽을 조직화하거나 체험해서 하는 학습법. 이런 것들이 기억에 오래 남기는 방법 중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이 그래도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실제로 가르쳐보고 또는 문제도 내보고 토론도 해보는 이런 체험식 학습 방법이 오래 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은요, 좋았던 기억이나 나빴던 기억도 한 번의 이 사건으로 오래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결정적인 사건이 같이 동반되면 오래 가요. 그래서 체험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체험 기억법이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보니까 우리 뇌에는요, 해마라는 기억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요 해마라는 것이 있고요. 그 옆에 편도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즉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이 정보에 대한 것들을 처리해내는 이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이 되면 이 편도체가 열받아서 부풀어 올라요. 한마디로. 옆에 있는 해마를 눌러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즉 뭐냐면 머리가 뜨거워져 있어요. 화가 나 있거나 이럴 때는 기억이 잘 안 돼요. 자, 우리의 몸은 약 60%가 물로 돼 있죠. 이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수분이 감소하고
열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고 그래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혼냈던 기억 있죠? 혼낼 때 막 혼내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세요? 끝에 혼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봐. 너 왜 혼나는지 말해봐. 이런 거 하죠? 말해요, 못해요, 애들이? 잘 못해요. 왜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그 기억 장치를 눌러서 그래요. 아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혼낼 때도 우리 몸 자체가 물로 돼 있으니까 물을 먹여가면서 혼내면 얘가 혼나는 이유에 대한 걸 생각해내요. 예. 자,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 학습할 때 너무 이렇게 열받거나 뜨거워져 있는 상태나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혼낸 다음에 바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도 좀 세게 하고 환기 좀 시키고 때로는 세수나 머리를 감든 그렇게 좀 더 열을 좀 내리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찬물 마시는 것도 좋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열을 좀 식혀낼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자,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학자 중에서 물과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에요. 물은 알고 있다. 뭐 해서 TV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물방울 모양이에요, 이게. 이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물방울 모양이 이런 모양이래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런 물방울 모양이 이런 모양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몇 개 했었어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럼 뭐 밥을 했는데 밥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아우 예뻐 이런 것들을 하면 썩긴 썩는 나중에 썩는 게 아니고 곰팡이가 펴도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난대요. 한쪽은 미워해, 미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꺼멓게 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맡기 힘들 정도로 다르게 바뀐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약 60%가 물이라면 우리 아이한테 하는 우리가 언어적인 폭력 이런 것들은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병들게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 듣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아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훈육하실 때도 같은 말이지만 폭력적인 말이 아니고 조금 더 아이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좀 얘기해 주지. 억울한 거예요, 아이들은. 매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그래, 이렇게 엄마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이 좀 더 코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행동 전략, 학습 향상에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거에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나? 특별한 방법,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한테 알맞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자 공부해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수업은요, 학년의 발달 과정, 즉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발달 과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행학습으로 땡기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 과정 이후 더 발달, 뇌라는 게 좀 발달이 되는 것들이 속도가 있어요. 근데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 그런 자극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경우 아이가 그걸 소화해내지 못하면 결국 공부하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그 공부한 것에 성과가 낮으면 계속 엄마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요? 잔소리 듣게 돼요. 다른 애들 따라가는 너는 왜 안 따라가? 못 따라가니?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선행학습을 해야 될 아이라면 그 아이는요, 오히려 승급을 시켜야 돼요. 승급, 승진, 승급 이런 식으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잖아요. 2학년 때 대학 가요. 2학년 마치고. 그런 데를 보내야죠. 그렇게 정말 지금 있는 거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아이라면 선행학습이 아니고 그렇게 승급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부 심화학습을 해서 아이가 그러한 경우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것들, 개념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그럼 많이 줄어드나요? 자기주도 학습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모니터링도 하셔야 되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분위기를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시간 관리에 대한 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뭐예요? 과거에 동그랑땡이죠? 동그라미 그리고 땡 찍고 몇 시부터 몇 시 뭐해? 이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많이 쓴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학습 플래너라는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쓰죠. 시간 중심의 시간표 그리고 할 일 중심의 시간표를 오른쪽에 거의 배치를 해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 또는 토막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즉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사람마다 그 가치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이 모여지지 않는다. 다른 자원과 다르게 시간은요 모여지지 않잖아요.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간 관리 학습 플래너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시간 중심을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할 일 중심으로 쓰기도 해요. 할 일 중심에 내가 뭘 했나 체크하는 걸로 해서 또는 이렇게 목표라는 걸 정해놓고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결과는 어떤지 색깔 칠하는 것들까지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그만큼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하는 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하면서 급한 거 하는 아이들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유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시간은 지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하는 아이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뭔가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바쁜 것만 쫓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 없어 하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바쁜 거 쫓아다니는 아이들은 결국 실속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하다 보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칭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우리의 뇌는요, 태어나게 되면 파충류의 뇌와 같대요.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뇌관이 발달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이나 혈압이나 또는 뭐 맥박이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쪽에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청소년 시기부터는 이 변연계라는 것이 발달돼서 포유류의 뇌가 됩니다. 포유류의 특징은 뭐예요? 감정적인 것들, 호르몬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감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포유류들은 살아간대요. 자, 그럼 인간의 뇌가 언제쯤 될까요? 인간의 뇌는 대뇌 피질이 발달하고 이제 실제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할 수 있는 그 점검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인간의 뇌 언제쯤 될까요, 이게? 나이로 보면 몇 살? 20살이요? 빠른 사람들은 20살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배우자님들이 언제 철이 좀 드시던가요? 결혼을 하니까 바로 철 들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늦게까지 철이 안 드신 분도 있어요. 평균 나이 27으로 봅니다. 27. 자,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때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평균으로 볼 때. 물론 이 나이는 조금씩 사람마다 개인차에 따라서 일찍 철드는 사람도 있고, 즉 이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는 사람도 있지만 좀 뒤로 늦게까지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획을 하고 조직화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21일 동안 꾸준히 그 활동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게 21일의 법칙이에요. 여기는 최초의 의지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들이 잘 맞춰주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상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쭉 되는데,
자, 결과에 대한 것들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손깍지 한번 껴볼까요? 손깍지. 자, 손깍지 꼈을 때 왼손 엄지가 맨 위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내리시고, 오른손 엄지가 위에 있는 분, 내리시고.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 없죠? 손 바꿔볼까요, 한번? 어때요? 어때요? 불편한 거요? 네, 뭔지 뭐 어색하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늘 습관처럼 사용하는 걸 선호라고 얘기해요. 아까 꼈던 데를 한번 껴보세요. 어때요? 편하잖아요, 그죠? 이 편하다는 것은 늘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안 했던 것도 21일 동안 꾸준히 끼고 계시면 편해집니다. 그게 21일 법칙이에요. 안 했던 부분들 하는 것들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습관화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습관 이렇게 잘 들이려면 그것들을 잘 계획해 놓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칭찬은 누굴 춤추게 해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죠. 근데 우리 아이는 고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래는 결과적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과정에서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았어요. 칭찬해 주실 거죠? 그렇죠? 근데 반드시 물어보시고 칭찬하셔야 돼요. 혹시나 이 아이가 컨닝해서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잘못된 과정 속에 결과가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버리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100점 맞으신 것, 만약에 100점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서 100점 맞은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더 썼어요. 친구 만나고 싶은데 친구 만나는 시간을 좀 줄였어요. 게임도 해야 됐었는데 그 시간도 좀 줄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과정을 칭찬하셔야 돼요. 잠을 잘 못 잤어요. 공부하느냐고 잠을 좀 줄였어요. 그건 칭찬하기보다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겠죠. 건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피드백을 좀 주셔야 되겠죠. 코칭을 해주시고. 학습에는 고원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의 고원현상. 자, 1, 2단계에 있는 아이들. 1단계는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예요. 2단계는 조금 알 것 같은 단계. 3단계는 이제 잘 알 것 같은 단계인데, 네. 4단계는 확신은 없어요. 완벽하게. 5단계 되면 이제 좀 잘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5%가 부족해. 6단계는 배운 것 자체가 생활의 일부예요. 자, 1,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시험 칠 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 것 같죠? 얘들도 불안해합니다. 잘못 찍으면 점수가 잘못 나오잖아요. 자, 6단계에 있는 이 아이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6단계는 이런 거예요. 9구단을 다 외운 아이한테 9구단 시험 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다 외웠어요. 9구단 시험 친대요.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이유가 없죠. 완벽하게 학습되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불안해 하지 않아요. 자, 이게 학습 환경과 정서와 관련된 말씀 좀 드린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자, 적정하게 긴장하지 않으면, 예, 너무 긴장을 안 하면 지루하대요. 졸리대요. 긴장을 너무 바짝 하면 스트레스도 되고요. 불안하고 공포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적정한 수준인 걸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엄마가 많이 알아요. 아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긴장을 유지해 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고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가는 게 좋은데, 자,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은 아이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싸웠어요. 또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또 집에서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또는 집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어때요?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또 자꾸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는 아이들 있어요. 멍하게 공상하고 상상하고 하는 아이들 있어요. 사실은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상상 노트 또는 공상 노트, 아이디어 노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런 공상이 있을 때마다 쓰게 하고 잠깐 일어났다가 공부 끝나고 계속해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 어떤 아이들 보면요, 공부하는데 의자가 불편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줘야 되겠죠. 뭘 바꿔줘야 돼요? 자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의자는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의자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자세가 불량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 있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공부 된대요? 안 된대요? 잘 된대요. 그쵸? 빼면 더 잘 됩니다. 자, 빼면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적인 자극은 눈으로도 들어오지만 귀로도 들어와요. 센 게 이겨요. 예를 들어서 강한 음악, 뭐 오빤 강남스타일 이렇게 들으면요, 가사 쓰게 돼 있는 게 우리 뇌예요. 눈으로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귀가 둘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센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더 잘 된다라는 거. 전략적인 요인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게임식으로. 내가 언제부터 언제 몇 시까지 몇 페이지를 쓸 건 공부할 거야. 이런 거예요. 또 노트 필기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코넬 노트 방법 다 아시죠? 코넬 노트는요, 앞에 2, 3cm 줄 거 있는 게 노트 딱 넘기면 2, 3cm 줄 거 있는 거 있죠. 그게 코넬 노트입니다. 코넬 대학에서 개발한 노트인데 2, 3cm 안에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사실 저희가 생각 안 하고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긴 늘 비어 있었죠. 날짜나 뭐 시간 이런 거 써 있는데 거의 비어 있는데 거기에 뭘 써주시면 좋으냐면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중요하게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는 요약해서 적어놓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게 코넬 노트 사용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트 필기하는 거. 자, 환경적인 요인의 책상 정리 정도는 하고, 네, 뭐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한다고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책상 정도는. 그죠? 이걸로 한 5분, 10분 까먹잖아요. 이제 공부 좀 하려고 하나보다 하면 뭐해요, 얘? 나와갖고 목마르대요. 그쵸? 그럼 뭘 먹고 들어가면 좀 있으면 뭐래요? 배고프대. 그쵸? 공부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 봤더니 이 아이한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나 라는 것은 오늘 댁에 가시면 숙제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방해는 공부할 때 공부와 관련 없이 우리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간혹은요,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왜 풍경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바람개비 같은 거 있죠. 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극을 자꾸 주거든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는요, 공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라디오, TV 이런 거 틀어놓고 공부하면 청각적인 거에 자극을 분명히 주죠. 언어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방해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상이나 의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내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 만한 게 있으면, 즉 침대에 바로 누울 수 있게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부하는 데에 맞춰서 조명이나 온도나 또는 도배지 색깔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 봤는데 집이 그 바둑판 모양으로 검은색, 흰색이 바둑판 모양으로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그건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뭐 또는 너무 밝은 거, 너무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색깔 이런 것들보다는 좀 그린 톤의 색깔로 예, 조금 더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예. 자, 자기주도 학습의 향상 방법. 자, 우리 아이가 고민이 있으면 누구랑 얘기해요? 친구하고 얘기를 하네, 친구.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와 스스로 해결하는 걸 다 합쳐도 44%예요. 친구만 못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고민이 있고 할 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얼굴이 어둡고, 그죠? 학교 갔다 왔는데 얘가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조금 다른 때는 달라. 이런 거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아세요. 그럼 물어보시죠. 어떻게 물어봐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물어보시죠. 그죠? 그리고 물어보시고 그 얘기들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hy?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and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ervice economy replaced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Okay. 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아이들한테 맞는 수준의 대화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볼 때요, 질문을 잘 하셔야 답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폐쇄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학교 갔다 왔니? 학원 갔다 왔니? 밥 먹었니? 다 yes 아니면 no로 답변하는 것들을 질문하세요. 그럼 어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당연히 줄죠. 네. 밥 먹었니가 아니고 점심 때 밥 맛있게 먹었던 반찬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화가. 오늘 학교 가서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좋았던 기억에 남았던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적인 질문은 아이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폐쇄적인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바쁘시니까 물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항상 물어보실 때는 개방적으로 아이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들이 더 도움이 되고요. 자,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는 아이일수록 주요 과목에서 이렇게 수학, 영어 특히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성적에도 반영이 돼서 높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화가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한테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피드백해 주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긍정 심리학을 하시는 심리학자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요. 그리고 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노력한대요. 반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할 수 없는 핑계나 이유, 이걸 찾는답니다. 자,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선택해요? 각자 개인이 하잖아요. 네, 그 개인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서 얘기하고 아이도 그래요,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자, 우리 아이들 학부모 코칭의 철학에서 보면 아이들의 잠재 능력은 높아요, 낮아요? 커요, 작아요? 잠재 능력 크죠. 물론 나타나는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늘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학습 부진한 거 아닌가? 우리 아이 혹시 뭐 더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못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가능성도 있고 답도 그 아이가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거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으로서가 아니고 코치, 옆에서 도와주는, 네? 그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에 아이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 코칭에 대한 것들을 5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를 객관화해서 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어머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의 점수 나온 걸 가지고 자꾸 부정하세요. 우리 애가 이럴 리가 없어. 꿈일 거야. 아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점수는요, 그 아이가 평가를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실수를 해서 밀렸었든 아니면 그 아이가 몰라서 또는 잘못해서 답에 밀렸었든 일단 객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능력을. 예? 그리고 신뢰하시고 그 아이가 다음에 정말 잘할 거라는 어떤 기대 섞인 이야기도 하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는 그때는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 잘할 수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거를 실제로 계획할 수 있게 하고 실행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 젓가락질 처음에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 없죠. 흘리기도 하고, 그죠? 떨어뜨리는 것들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젓가락질 하고 지금 하잖아요. 자전거 탈 때는 어때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 배운 우리 아이들이 있나요? 우리 어머님들 혹시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 있나요? 안 넘어지려고 하다 보니 잘 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진 것도 경험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하면서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지지해주는 역할. 그리고 예, 피드백을 줄 때는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은 예,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잠을 줄여야 된다. 안 그래도 늦잠 자요. 예? 청소년기 시기에는요. 아이들이 멜라토닌 분비가 늦게 돼요. 그러니까 잠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것이 늦게 성인보다 한 2시간 늦게 있기 때문에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깨워도 못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 때. 호르몬 분비가 그런 식으로 성인과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습관화될 수 있도록 피드백도 주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아는 거. 자, 행복한 것에 조건이 있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된답니다. 두 번째 조건, 다른 사람이 날 잘 알아줘야 된대요. 그 조건 2개가 맞으면 행복하대요. 내가 나를 잘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알아줘요. 반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가 아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줘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이 배우자가 나를 잘 알아줘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때요? 행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변에서 그 아이를 잘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잘 알아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 그리고 학생하고 학습 정보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정보까지 찾기에는 너무 이렇게 시간상으로 또는 이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분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이 수준에 맞는 것에 참고서나 문제집을 고르셔야 돼요. 자, 잘하는 아이들이 하고 있는 참고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의 정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의 문제집은요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우리 아이 수준이 만약에 중위권이면 정말 상위권 또는 극상위권이 푸는 문제집 풀 때마다 좌절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10개 문제 중에서 3개 맞아, 4개 맞아. 안 돼. 예, 하위권 아이들은 전혀 못 풀어요. 그래서 그 아이 수준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정보에 대한 걸 연결해 주실 때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아이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다리 역할. 목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옆에서 협력해 주시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역할, 해주시는 협력자 역할 하시고요. 자신감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자 역할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목표한 바를 가지고 계획도 하고 계획한 것들을 잘 이뤄내기에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짧은 시간 같이 또는 뭐 길다고 생각하면 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 2시간 정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이 옆에서 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코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